안녕하세요, 임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임기응변에서 다룰 주제는 임변님의 본캐와도 관련이 깊은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주제는 학교 폭력인데요. 들어가기 앞서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사 미성년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형사 미성년자는 형법 제9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14세 미만의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 의해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여러분도 생각하실 때 요즘에는 뭐 청소년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규율할 방법이 없죠. 형법에서 이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에서 촉법소년을 애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에 의하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이제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조치 처분을 하게 돼 있는데요. 단어에서 드러나듯이 뭔가 형사적 제재가 형벌적인 의미가 강하다면 보호조치는 이제 보호의 측면에 방점이 찍어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궁금해 하실 게 그럼 10세 미만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현행 법제상으로는 이제 1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뭐 극단적으로 살인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따로 국가적인 제재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근절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와 함께 학폭 미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사이버 불링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하는데 사이버 불링이 무슨 말인가요? 사이버 불링은 처음에 이제 2000년대 햄프셔 대학에서 처음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사이버 집단 괴롭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지칭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2014년도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인터넷이나 휴대폰, 통신기기를 이용해서 특정 학생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주거나 특정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고통을 주는 일체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의 예를 들어보면 인터넷상에서 문자 폭탄을 보낸다고 하든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차단을 해서 약간 왕따처럼 사이버상에 왕따를 시킨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내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인가요? 네, 그럼요. 이게 학교 폭력을 했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설명해드리기 전에 이제 이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흔히 학폭이라고 불리는 학교장에 주관하는 그런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이 있는데 1호에서 보면은 서면상 사과라든지 아니면 사회봉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9호에는 이제 퇴학 처분까지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학폭위 결과에 대해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 심판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다시 다퉈볼 수 있고 또 여기에서도 잘 받아들이기 수긍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행정 소송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 이 처음에 학폭위 단계에서 이 사실관계에 정립을 하고 또 이제 피해자의 좀 감정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다 보니까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학폭위 단계에서는 저는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제 학폭위가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출석 정지 15일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너무 처분이 낮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가해자 입장에서 진심어린 사과나 이런 걸 할 유인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 심판 단계에서 이제 해당 사건을 수임해서 결국은 이 가해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이 조치를 통해서 적절한 배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방금 잠깐 언급했던 임변님의 본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 선도심사위원회 위원,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활동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각각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실제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곳들인가요? 경찰 단계에서는 선도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선도심사위원회라는 건 이게 범죄가 좀 발생하긴 했지만 그 청소년들이 범죄가 약소한 경우에 이제 담당 수사관의 의견, 범죄 재범률 표,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센터의 그 상담 내역들을 토대로 이제 위원들을 소집해서 이제 형법상 죄가 성립을 하긴 하지만 너무 좀 작은 죄이기 때문에 범죄자를 양성하는 것보다 훈방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그래도 입건해야겠다. 이걸 경찰 단계에서 결정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법무부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는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이게 범죄가 입건이 돼서 이제 올라갑니다. 검찰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심은 사실 범죄가 약하다, 세다 이거보다는 이 범죄자가 개정의 정의 현저합니다. 얘는
그때 실수했지만 얘는 충분히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이제 대신에 이제 사회봉사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그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룸에서 4명의 10대들이 한 명을 지속적으로 폭행하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광주 10대 집단폭행 살인사건. 국민들의 큰 공분을 산 사건입니다. 이들의 경우 대학생 신분이었지만 가해 학생의 법적 미성년자 문제가 결부되었다고 들었는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나요? 네, 이게 아마 학교 폭력에 대한 사건들을 주로 다루게 된 배경이 되었는데요. 이 사건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해자 4명이 이제 피해자 1명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떤 고시원에 감금을 해놓고 지속적인 폭행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막 한 번에 이걸 뭐 생명을 앗아가는 것보다 온 몸의 그 조직이 70% 이상 괴사돼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 피해자는 고통스러웠고, 이 사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잔악성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근데 나중에 더 문제가 된 부분은 방금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해자들이 이제 미성년자다 보니까 이런 가학적인 살인 행위를 하고 나서도 이제 기존에처럼 뭐 3년, 4년이 선고되면 어떡하냐, 이건 국민의 법감정랑 맞지 않다, 이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대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부당성을 좀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송 매체에도 좀 출연을 많이 했었고, 기관을 통해서 뭐 수백 장의 이제 탄원서를 법원에 또 제출을 했고, 그런 사회적 단체와 같이 해서 이제 기자회견이라든지 심포지엄을 통해서 해당 부당성을 계속해서 이제 재판부에 알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1심에서 좀 미성년자 사건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20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 폭력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방조하면서 영상을 찍은 행위도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오늘 사이버 불링을 처음에 시작해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 현행 상태에서 단순히 이런 학교 폭력을 방조했다는 사실만으로 또는 이걸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슨 범죄 행위를 성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촬영한 영상물을 가지고 뭐 유포를 한다던가 이 영상물을 토대로 그 피해자에게 새로운 또 가해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사이버 불링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의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 아이가 억울하게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주제가 좀 민감하다 보니까 피해자의 중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가장 문제되는 거는 이제 가해자로 무조건 지목됐다고 해서 화해를 종용하거나 사과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또 그 상황을 아직 면밀히 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가해자에게 굉장히 또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해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자기의 책임을 넘어서는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리 잘 준비를 하고, 또한 이제 감정적으로도 그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실관계를 잘 증명을 하려면 가해자 역시도 사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커지고 최근 쌍둥이 배구 선수의 학폭 논란이 거세져서 2023년부터 학폭 전과가 있다면 체육 특기생 자격을 박탈한다는 발표도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배구 선수 쌍둥이 자매 얘기가 좀 메인 이슈이긴 하지만 더불어서 많은 학폭 관련된 사건들이 언론을 타면서 경각심이 굉장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윤혜 교육부 장관이 학생 선수 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2023년부터는 중고등학생 선수들이 이제 학폭 가해자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기생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오늘 주제에 대한 임 위원님의 임기응변 말씀해 주세요. 이제 교육은 100년 대지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의 청소년과 아이들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 폭력에 미흡한 대응을 하게 된다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재사회화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골든타임임을 잘 인지하시고 현명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들의 마음 훔친 절도범 불림한 미녀 모델 이서영 씨 초대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림함 이서영입니다. 네. 이 동물학대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동물학대를 한 사람들은 혹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